여성 아나운서 출신으로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과의 교감이죠. 공감이고. 그 여론조사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국회를 포함한 여러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1위가 대통령이 나왔고, 거의 꼴찌 가까운 등수로 국회가 나왔었거든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가 나의 삶과는 별개로 간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인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고 공감인데 그 부분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게 국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14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면서 정치권 혹은 재계 또 혹은 그냥 정말 일반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런 시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대신 느껴보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감의 능력이 가장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국민들 앞에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니까 말은 잘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진짜 잘하는 거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춰서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진심으로 즐거워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사실은 그런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건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나의 삶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선뜻 다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이력이 없으니 이제는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싸울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라는 갑옷이 있었고 청와대라는 갑옷이 있었는데 이제 맨몸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저에게는 만들어진 갑옷은 물론 없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이 저에게는 갑옷의 그 하나하나의 비늘과 같은 존재여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자신감도 없고 이길 자신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감이 또 거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이 격려해 주시던가요? 그건 비밀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일단 대통령님하고는 매일 같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다가 이제 나가게 돼서 딱 만난다 하면 그 말이 이제 전부가 되는데, 저는 이제 수시로 만나는 사이니까 어떤 한 시점을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글쎄, 제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면서 비밀이 없다는 건 참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라고 이상 시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저와 대통령님하고 나눴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비밀로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약간 섭섭해하시지 않던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있었다고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섭섭한 감정과 뭔가 응원의 감정도 있으셨을 것 같고. 비밀로 언제 비밀로? 푸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그 타임캡슐을 몇 년으로 그 한도를 정해놔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 대통령님 이제 임기 끝나시면? 그러니까 근데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셔서 네. 이게 뭔가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네. 이제 그 보시는 보도처럼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이나 물 밑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판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판단과 시선과 또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단순히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면서도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지역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 지역구에 제 이름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들이 있고 이러는 걸 보면 감사한 이유는 그래도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이 시대가 부르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심을 갖고 역시 나는 최고야 이러면은 금방 사람들이 등 돌릴 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붙는 거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꼭 콕 집어서 뭐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는데 자신도 없이 나서면 그거는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자신감 하나만큼은 나의 강한 강점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대변인 하시면서 딱 기억에 남는 순간이 딱 하나 꼽는다면 혹시 있을까요? 되게 많이 있는데요.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아무래도 이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이겠죠.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판문점에서의 만남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부대변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양 정상 그리고 이제 그 여사님들까지도 이제 네 분이 함께 한 공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나누시는 이 네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남북 간이 멀어지려면 한도 없이 멀어지는데 가까워지려면 이렇게도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나왔던 게 그 시간을 맞추자라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30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맞추는 걸로 이제 두 정상이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날 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밤에 그 바깥의 공간에서 약간 세레모니 같은 걸 했는데 공연 같은 걸 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용어가 있던데 이렇게 빛으로 쏴가지고 건물에 그 뭐 용어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공연이라고 합시다. 이제 마지막에 공연을 하는데 이제 남북의 모든 그 참가자들, 관계자들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관계자고 북쪽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분하고 이렇게 막 얼싸안았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특히 판문점은 그 도심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인데 어둠을 만들었다는 건 남북 간의 신뢰가 기본이 됐다는 뜻이고 근데 그 공간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 섞여 있네. 그런데 이제 내 옆에 한 여성이 계셨는데 나도 모르게 막 얼싸안고 함께 기뻐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참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평양 가서 그분을 또 다시 만났어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고요. 뭐 그것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청와대 경례를 같이 이제 대통령님하고 걸었었던 순간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면 뭐 일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혹은 남편 어떤가, 뭐 휴가여서 애들이 좋아했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게 굉장히 지지에 도움도 되지만 네. 반대로 화살을 받는 그런 지이기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뭐 중도표라든지 네. 확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어필을 하실 것인지 중도층이나 이쪽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진보, 보수, 중도 가리지 않고 공감인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얼마나 이해해 주는지. 물론 그 어려움들을 다 풀어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그 친구의 고민을 내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걸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만 정치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공감하지 않고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차이가 저는 국민에 대한 공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배운 사람은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님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서 배웠던 그런 공감의 정치 또 진심의 정치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저 이제 젊잖아요. 이제 제가 글쎄 포털에 떠 있는 나이로 하면 41가 되나? 나이가 맨날 헷갈려요. 내가 몇 살인지. 79년생인데 어쨌든 정치 이쪽에 오니까 나이가 젊은 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쪽에 오니 젊은 피가 됐는데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분하지 않는 글쎄 제 세대부터 그리고 이제 제 밑으로의 세대는 진보 보수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옛날 방식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생각이 다른 거지.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너랑 나랑 굳이 척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보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손잡고 하고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쿨하다는 거잖아요. 그 쿨함이라는 건 네버마인드.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아니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쿨하게 그래 너는 너야.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부분은 동감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게 쿨함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어쨌든 제 이 DNA 안에도 젊음의 그 쿨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 진보, 보수, 중도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충분히 공감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당에서 보면 20대들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20대 남성에 대해서 원래 낮았고 네.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영입 인재 어떤 부분에 네네. 사건 때문에 그랬죠. 여성분들도 약간 조금 고개를 좀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야당을 뭐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우당층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네네. 젊으시니까 네.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폭력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물리적으로 가하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서 그 사람을 상처 입게 하면 그것 또한 폭력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언어 폭력이든 혹은 물리적인 폭력이든 어떤 개인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왠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거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여전히 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공고한
어떤 뭐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그러한 틀을 깨지 않으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는 건 굉장히 먼 일이다. 그것을 깨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떠한 폭력의 현장을 누군가가 봤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사회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매긴 돼야, 그래야 이제 폭력이 근절되는 것이지 단순히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어 폭력이든 뭐 무슨 데이트 폭력이든 어떤 종류의 이름의 폭력이 됐든 모든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 되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 네, 그러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표이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대행을 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단독으로. 절대로 다른 당의 대표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큰 정치를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에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나? 어쨌든 저로서는 선배잖아요. 아무리 저랑은 다른 진영에 계신 분이지만 그래도 정치의 선배인데 좀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컸는데 그 출사표를 딱 던지셔서 되게 좋네요. 이게 서울의 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지금 이번 선거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 양당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 보수 진영의 다양한 당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한국당,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판단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통합신당으로 새로 이름을 만든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보통 선거가 지금 4월이면 며칠 남았나요? 한 70일? 이 정도 남았으면 구도가 명확하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물 간의 싸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명확한 구도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굉장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은 이제 민주당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사람들과,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어떤 뭐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내의 기류들도 보면 제가 느끼는 바는 상당히 많이 그 긴장하고 있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지지율의 격차나 이런 걸 보면 안심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민감도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아주 해박하게 갖고 계신 국민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인지, 진심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일이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댓글이라는 게 있지만 댓글을 쓰시는 분보다 안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특히나 선거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되시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뭔가 법안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뭐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은 안 올라갔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6살 유치원생입니다. 근데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를 갖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서 20살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커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그게 과연 교육에서 잘 받쳐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성적이나 어떤 시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제도들이 있지만 또 혁신 초등학교에서 넘어갈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적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관심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 이게 결국은 다 제 주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최고원 작가라고 그 단편 영화를 찍던 한 여성 감독님이 이제 굶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남편도 시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아나운서였던 고민정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윤활유로 쓸 수 있는 건 다 예술이거든요. 우리가 돈으로 생필품을 사고 음식으로 밥을 먹지만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만약에 주위에 친구도 한 명 없다면 그때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그 한 줄의 글일 수 있어요. 혹은 한 편의 영화일 수도 있고 그런 윤활유들이 결국 예술이 만들어주는 것인데 정작 그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최고원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여전히 갈 길이 먼 건 아닌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 제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저 법안은 내가 만들었어 라는 거를 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고민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아까 그 정치 경력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정치 경력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 뭐합니까? 민식이법이라는 걸 만든 사람은 결국은 민식이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만큼 공감의 정치라는 게 이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민식이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슬픈 사건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셔서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로부터 이 받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공론화 과정이라는 걸 이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많이 했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고 이 수능 문제에 있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당 어떤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제목 기사를 꼼꼼히 다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건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하면서 토론도 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론화 과정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뭔가가 하나로 모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돌려서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100분 살려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이 국회 내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겠죠. 그걸 거쳐가지고 법률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희열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 그리고 이게 바로 정치이구나.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떨어뜨려주면 우리가
그거를 수혜를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제안한 정책이 법률이 되고 그것으로 내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더더욱 좋고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 대변을 할 때도 많이 바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혹시 불만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어요. 둘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요. 첫째 아이는 대충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청와대에 생활한 지 캠프에 들어온 지까지 합치면 꼬박 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엄마는 늘 집에 없었어요. 아침에도 없고 학교 갔다 와도 없고 기껏해야 입학식 때 오고 학교 무슨 체험 활동 이런 거 있어도 엄마는 없고 도시락도 안 싸주고 그런 생활을 이 아이가 겪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익숙해졌어요. 엄마 없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게 한편 슬프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독립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갔다 오면 어떻게 엄마가 뭐 맛있는 거 뭐 해줄까? 핫도그라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나 오늘 누구랑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뭐 하기로 했어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별로 필요 없구나. 난 되게 필요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다만 둘째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 번 물어봐요. 엄마 내일은 출근해? 안 해? 야 엄마 그만뒀잖아. 엄마 지금 회사 안 다니잖아. 그래도 그 개념을 잘 몰라요. 맨날 같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가 잘하면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올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그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위층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경비 아저씨도 필요하고 그리고 과일 가게 아저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이 부재가 아이들한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 아이는 그 마을에서 참 많은 분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줬구나. 그러면 나도 국회의원이 되면 그 우리 지역에 또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엄마 아빠한테만 키우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키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욕심도 있죠. 남편분은 평소에 글 쓰거나 이럴 때 혹시 도움을 주시나요? 왜냐면 제가 글 쓸 때 그건 도움은 도움이지. 그냥 뭐냐면 엄청 잔소리를 하죠. 그럼요. 이제 제가 뭔가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늘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잘했다 혹은 야 오늘 되게 멋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글쎄 한 10번이나 했을까? 제가 14년 방송활동했지만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대변인 브리핑하고 이러면 오늘 브리핑은 내가 좀 잘 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 야 오늘 멋있더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고 내가 이거 잘했지?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정말 잘했을 때는 괜찮네 이런 거고 아닐 때는 뭐 가차 없어요. 엄청 빨간펜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많이 한동안 받았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첫 번째 책을 쓸 때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책이라는 걸 에세이였는데 그걸 쓸 때 첫 번째 편을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엄청난 왜냐하면 남편이 작가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요. 엄청난 퇴고의 퇴고를 거쳐가지고 딱 써가지고 야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해서 딱 보여줬는데 첫 줄부터
엄청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그러면서 절필을 선언했어요. 작가도 아니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많은 그 고민을 했대요. 뭐냐? 자기는 아내가 좋은 글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길 원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민정의 그 거친 표현들을 다 지워버리는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냥 둥글둥글한 건 만들어지겠지만 조금 뾰족뾰족 하더라도 고민정만의 캐릭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 글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의견은 주죠.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라든지. 그래서 지금도 뭐 논평은 당연히 남편하고는 전혀 상의 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어떤 시적 표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남편하고 상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어깨 너머로 본 이 작가의 시선들 그리고 저도 시인하고 결혼할 정도면 꽤나 문학을 좋아했겠죠. 그렇다고 시를 엄청 외우는 그런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이 작가들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까? 아주 별거 아닌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명문장을 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책 썼다는 얘기를 참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거는 정말 삶을 예술에 온전히 바친 분들이 가져야 할 명예인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누려야 될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고귀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은 남편이 뭐 터치하거나 이제 그러면 때로는 막 뭐 이렇게 그 조사나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막 고쳐서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상처받으니까 잘 봤어. 그러고 그냥 내가 쓴 걸로 그냥 올려버려요. 그 이제 거기에 많이 익숙해 있어서 자기의 의견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별로 상처받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남편분의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요? 글 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청와대 생활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시적 감수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는 기저귀를 보고도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혼하셨나요? 네, 아기 아직 없어요. 아기를 키우면 아기가 이제 특히 이제 아주 갓난쟁이일 때는 응가를 보면요. 시금치를 먹으면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당근을 먹으면 주황색으로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게 색깔이 변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기 갓난아기의 그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면서 매번 변하는 내가 준 음식에 따라서 변하는 그 색깔을 보면서 참 정직하다. 우리 세상도 이렇게 정직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먹은 것과 내보내는 것이 왜 그렇게 다 다를까? 카메라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왜 그렇게 다를까? 그런 거? 혹은 아이가 첫 번째 걸음마를 탁 떼는 그 순간은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 희열의 순간인데 뭐 보통 한 돌쯤 되면은 첫 걸음마를 떼는데요. 그 처음엔 책상을 잡고 막 걷다가 어느 순간 책상에서 손을 탁 떼고 가만 서 있어요. 거기까지는 걸음마로 안 봐요. 딱 서 있다가 한 발을 딱 내딛었는데 안 쓰러진다. 그러면은 성공이거든요. 한 발을 딱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다다다 몇 걸음을 가고 쓰러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걸음마가 시작되는데 그 순간이 오기까지 아이들은요 1000번, 10,000번 쓰러져요. 그 한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 엄청난 그냥 무릎팍이 다 멍이 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저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 어른인 나는 과연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배움을 많이 받았던 고민정이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길거리를 거니는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꽃을 봐도 그런 감정이 잘 안 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오늘 날씨가 뿌였네. 그럼 미세먼지 저감 장치 돌려야 되는 그건가? 이부제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땅을 보면 뭐 보도블록 문제라든지 혹은 그 생활 SOC를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이 3년 동안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들이 생겨난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한편 그런 작은 삶에서 얻었던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슬퍼요. 그래서 하지만 그 어떤 감수성과 정치라는 아주 그 현실의 이성적인 부분이 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펼쳐들고 있는 책이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인데 네루다가 이제 칠레의 아주 유명한 노벨 문학상까지 탄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칠레의 정치인이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게 정치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과연 이 감성과 이성의 영역을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처음에 옛날에 제가 캠프 들어갔을 때도 그때 한창 괴테가 나이 30대 후반쯤에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나이 30인지 40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행을 떠나서 이탈리아 기행을 하는 게 이제 괴테인데요. 그걸 보면서 나도 아마 40이었겠네요. 제가 38에 시작했으니까 나이 40을 앞두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후회되지 않을까. 괴테가 그렇게 떠났던 것처럼 괴테는 이탈리아 기행으로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문학 영역으로 떠났지만 나는 아나운서라는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한번 떠나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괴테의 그런 말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감성적인 것들은 줄이자. 이 정치인 고민정으로서 이렇게 어떤 막 강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파이팅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를 숨기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저는 저로서 평가받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감성들을 더 많이 살리고 그것을 국민들을 위한 길로 쓸 수만 있다면 나의 감성으로만 묻히는 게 아니라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괴테든 네루다든 정치와 문학의 영역을 두 개 다 멋지게 해낸 그 사람들처럼 나도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실 때 남편분이 좀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좀 받으셨나요? 우리는 한 번도 선거를 안 해와가지고요. 뭐 대통령 선거는 이제 대통령님을 돕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당사자라서 이제 어디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에 맞춰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남편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약을 먹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안 먹는 사람인데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띠를 매는데 뭐 고민정 남편 이렇게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등에다 이렇게 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심상정 대표 남편분이 아마 그렇게 그런 아,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뭘 하나 좀 재밌게 만들어야겠네요.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 혹시 네. 좀 뭔가 존경하시는 분 혹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다들 존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이시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이 길들을 걸어오셨는지 제가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존경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건 버릇이에요. 어렸을 때 그 존경하는 인물 하면 누구 써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쓰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존경이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쓰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여러 자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이 물어보는데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하니까 이제 한 명씩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인물은 남편, 그 다음에 신용복 선생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경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야 멋지다 이런 분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겠다는 정도는 돼야 존경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가치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말까지 나와야 존경 그리고 배우고 싶은 롤모델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최근 사안이긴 한데 저희 추미애 장관께서 그 기소한 그 공소장에 대해서 네. 얘기한 이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그 현안으로 확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정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기소를 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수사를 더 해봐야 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 했을 때 이제 기소를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과정 중에는 양쪽의 입장들에 대해서 공방을 펼치게 되죠. 그러므로 기소 자체가 그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판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소 자체만으로 마치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다뤄지는 것은 그거는 인권 수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 당시에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혐의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법원 판단이 다 받아보니까 무죄예요. 그거는 별로 관심 사안이 아니에요. 끝나버린 사안에 대해선.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공보준칙이라는 것도 법무부에서 세웠었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도 같이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소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인권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그야말로 여론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야든 뭐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그거는 모두를 막론하고 똑같이 통용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정치에 먼저 도전하신 뭐 아나운서 후배라면 후배시죠. 풍파을에서 제복을 나오셨던 누구? 배현진. 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어찌 보면 다르시지만 어찌 보면 아나운서 하시다 정치로 바로 들어오신 경우인데 잘 모르시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분에 대해서. 그분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결정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분노의 정치가 되지 않았으면 제가 뭐 정치를 길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야가 다르고 또 배현진 씨와 제가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마디가 혹시나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을까 해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젊은 친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분명 했던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왔을 텐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근데 혹여나 본인은 사실 그렇게 분노의 정치 혹은 이게 아니라 희망의 정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혹은 그 말을 받아안는 다른 정치인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희망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신지? 출마를 하는데 사실은 있죠. 영상편지 영상 편지? 되게 쑥스럽다. 은사나 은설아, 그래 너희의 엄마는 엄마지 고민정. 하지만 정치인 고민정이 너희의 엄마는 아니란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엄마는 엄마고 정치인 고민정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지금 우리 두 녀석들한테는 어려운 숙제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너희들 나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는 정치인 고민정으로서 삶을 멋지게 살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언젠가 20살, 30살, 40살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고민정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했었지 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하지만 엄마는 엄마니까 그거는 그냥 따로 떼놓고 엄마 싫어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희들 자체가 독립된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오늘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를 좋아하나 봐요. 떡볶이 좋아해요. 예, 절 담아가지고 군것질 좋아해요. 지금 이 시간들이 출마를 본격적으로 지역 배분을 하기 전 이 시간이 굉장히 애들한테는 소중하죠. 아주 소중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같이 자고 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워킹맘들 마음을 더 크게 이해할 수 알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글쎄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선거법도 있고 막 다양하니까. 근데 이렇게 아이들 제가 그런 거 잘해요. 구연 동화 같은 거. 그래서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아이들한테 저 없잖아 동화가. 그래서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엄마들은 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그거 확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한 2시간 봐줄 테니까 가서 놀다 오시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아까도 그 어떤 강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인터뷰를 보면 험지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걸 좀 반대로 보면 정치 신인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처음이잖아요. 약간 자신감이 오히려 약간 좀 곡해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어떤 게 궁금하냐면 당선을 얼마나 자신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신감의 배열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매일 밤 잠을 잘 못 자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이 없는 고민을 매일 밤 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 이름이 어렵지 않은 곳에 거론된다면 그런 질문도 안 받을 테고 저도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근데 어려운 지역에 제 이름이 계속 거론이 돼요. 그런데 또 시민들은 저한테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는데 모르겠어요. 걱정되고 뭐 자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들의 자신감까지 내가 같이 절하시키는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척 긴장되고 걱정도 되고 떨리고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고요. 하지만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믿고 자신감을 얻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제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도 뭐 한 1시나 1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엔 늘 10시 반이면 잤거든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